네, 반갑습니다. 고대 건축학과 이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23년까지는 또 아주대학교에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대 학생들 우하우스 참가팀을 22년, 23년에 지도했던 경험이 있고, 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른 대학들의 그 참여작들도 그 당시에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 곳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강연이 여러분들 좋은 작품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만드는 거에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생각들, 또 그 생각들을 검증하는 그런 연구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연치 않게 이번에 전시 기획 주제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접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반부에는 글쎄요, 좀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정리해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방향에서 좀 진행한 작업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할 때부터 생체 모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하게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스티드만 교수님의 Evolution of Design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이제 Biological Analogy인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건축의 큰 역사에 있어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든 건축가한테, 또 건축물의 큰 영감의 근원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소재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새로운 것들로 이제 또 생각되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자연과학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발견하지 못했던 자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에 많은 영감을 줬고, 현대 건축을 특히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뿌리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현대 건축의 그 거장이죠, 르꼬르비제가 이제 생체 모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제 책에서 바이올로지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라고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1930년대 이후에 후기 작업으로 갈수록 이 유기체적인 생체에 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본인의 건물에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르꼬르비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동차의 그 디자인이 진화하는 과정을 그 생명체의 유기적인 그 진화 과정에 빗대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시지용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은 르꼬르비제가 이제 그 시스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저 이제 가장 3번 이제 이미지 보시면은 숨쉬는 외피라 그래서 외피에 그 열을 활용해 가지고 바깥이 더울 때는 차가운 공기를 넣어주고 바깥이 추울 때는 따뜻한 공기를 넣어줘서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서 그 건축을 하나의 그 피부와 같이 자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과학적인 얘기를 조금만 좀 해보자면은,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자연과 공학에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생태학자인데, 그 하워드 오듬이라는 분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유기체와 무기체가 결코 다르지가 않다. 어떤 점에서 다르지 않냐면, 물론 형태나 재료나 이런 걸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에너지를 순환하고 대사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모방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형태적인 것들을 차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어떤 그 메타볼리즘을 겪고 있고 그것을 건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면, 건축을 만들어가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근간에는 그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다. 생태 순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기도 한데,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루이스 올리반이 한 얘기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Form follows function. 물론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는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건축과 그 기능적인 어떤 기계와의 연관성을 설명할 때 흔히 얘기되는 하나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form follows living, life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어떤 점이 건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건축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 자연을 혹은 생명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은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고민해야 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작품에 담겨야 될 것 같고 이런 건물이 라이프 센터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꽃잎을 닮은 아름다운 건축이죠. 이거는 어떠세요? 지금 이 건물은 2011년에 완공된 건물인데 되게 유명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건물의 이제 지붕에 태양광을 씌워서 건물에서 사용할 에너지 양의 상당수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건물이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건물이 정말 건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그런 평가가 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만 그런가요? 그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의무화가 되면서 거의 모든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34%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IP가 굉장히 많이 깔릴 것 같은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될까? 그죠? 또 이 건물은 어떤가요? 녹색 건물. 우리가 어떻게 생체 모방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러한 건축에도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테러블 아이디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린 빌딩이라고 흔히 주장하는 자연을 닮고 자연의 그 친화적인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자연 친화적인 건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나무나 어떤 자연적인 소재들이 건물에 직접적으로 활용돼 가지고 설계된 건물들은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측면에서 또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게 꼭 유익한 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에 상관없이 그거를 상쇄시킬 수만 있으면 모든 건물이 마치 다 친환경적이고 용납될 것 같은 그런 또 생각도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런 생각이 있다고 쳐도 정말 좋은 그 자연을 닮은 건축이 어떻게 될지는 또 이렇게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고 혹시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연을 닮은 건축이 정말 진짜 자연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린워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간혹가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정말로 녹색으로 칠한 그런 건물도 있는데 자연이 갖고 있는 원칙들, 자연이 순환하는 원리를 반드시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재활용 재료를 쓴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폐기물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동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대랑 다르게. 그래서 그런 점들은 분명히 또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정말 자연을 담는다라고 하면 그 자연의 시스템을 닮아야 되는데 그럼 자연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시는 그 생명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연이 생명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친환경 건축, 무슨 에너지 저감 건축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그 예시인데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사실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쓰고 유용한 에너지를 분해해버린다.
쓸모없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여기 메타볼리즘의 큰 원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조직화, 어떤 건지 모르지만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명체가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특정한 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스스로 성장하고 조직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리고 생체 모방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건축뿐만이 아니라 뭐 기계, 뭐 소재, 또 컴퓨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천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작업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언제였더라? 2023년이었나요? 서울역에 그 히더익 스튜디오 영국 건축가가 와서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건물의 완성된 모습, 뭐 모형 이런 게 아니라 스터디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스케치, 이런 모형 작업들, 그 다음에 재료에 관한 실험들. 사실은 건물은 하나의 당연히 건물이라는 거는 어떤 완결된 물리적 환경이지만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생각,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여담이지만은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시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파빌리언을 짓는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지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지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분명히 저거 그대로 건축이 된다, 건물이 된다 이게 아니고 저기서 만들어진 그 실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패와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실제로 건물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같이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작업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중에 좋은 건축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실험적 작업들을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해왔었습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 재직할 당시에 같이 작업했던 학생들 작업이고요. 그 미국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액티브한 면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물론 팹랩도 잘 돼 있긴 하지만 나무도 자르고, 저 여학생 보이시나요? 그 불꽃이 튀어도 칼로 막 이렇게 저기 뭐죠? 그라인더인가요? 그라인더를 막 자르면서 열심히 작업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미있는 작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스튜디오를 하면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강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스튜디오를 끌어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건축을 자꾸 건축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건축이 아닌 거를 가지고 와서 건축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연구 작업인데 지금 아마 대부분 학부생일 거라서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거니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연구실을 통해서 작업하는 거는 이제 드라이랑 웻랩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좀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작업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웻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재료나 뭐 패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스호퍼 플러그인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최적화 툴인데요.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갈라파고스나 이런 그래스호퍼의 플러그인이 있어요. 최적화 플러그인.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플러그인까지 제작한 그런 게 있고, 제가 아주대 있을 때 처음 했던 게 그 3D 프린팅으로 파빌리언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내에 있는 그 버려진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약간 그 유기적인 형태로 풀 스케일로 제작을 해서 재생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했었습니다. 꽤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랑 같이 굉장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고, 이거는 미국에 했었을 텐데, 이런 인터랙티브한 디자인도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잘 영상이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기계 같은 것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기계에다가 좀 인텔리전스를 씌우면 AI 같은 거를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유기적인 거, 그죠? 형태적으로 유기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랜덤하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사실은 혹은 뭐 어떻게 될지를 미리 정한 건 아니고 그 밑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 AI랑 좀 닮아 있는 면이 있거든요. AI가 모든 걸 다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언설튼티가 많은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제 그런 랜덤리스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고, 아까 주제 설명할 때 조금 나오긴 했지만 자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정말 재밌는 형태들이 많아요. 혹시 이런 식물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스터디 하시면서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패턴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저런 형태들을 모방할 수 있지도 않을까, 건축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형태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뭐 건물로 이어지는 사례도 사실은 있어요. 옛날부터 그 아프리카의 뭐 흙집 같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어디 인도네시아에 놀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바닷가 마을은 저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저런 돌들을 그대로 석축으로 쌓아서 집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뭐가 자라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컨트롤을 해서 우리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죠?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3D 프린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한 5년 전 정도에 작업을 했던 건데, 그 새로운 자연 재료를 뭔가 찾아서 건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자동화 그 패브리케이션 작업에 녹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단 형태적으로 굉장히 그 복잡한 형태들, 또 유기적인 형태들을 프린팅은 그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작업을 했었고, 좀 더 복합적인 형태들을 페이스트 재료, 그러니까 점탄성 재료라고 하는데, 이게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재료 있잖아요. PLA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프린팅하기가 되게 쉬운데 그 점탄성 재료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게 시간에 따라서 점도나 이런 성질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좀 더 그 자연적인 소재,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해서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많이 했었고, 이제 조금 이제 진행을 해서 큰 스케일로 작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 그 그룹이 아까 저기 반장님이 소개해준 슈투트가르트의 아임멘지스 교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ETH, 스위스의 ETH 팀이 있는데, ETH에서 최근에 뭐 월드 톨리스트 뭐 3D 프린팅 빌딩이라고 발표한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 팀에서 오랫동안 3D 프린팅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그 높게 건물을 지은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뭐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조금 유기적인 형태들을 뽑아보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또 이게 연구생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걸 하면은 성취감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재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체 재료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면 정말 자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연. 그래서 한동안 이 재료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그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좀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을 프린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도 해보고, 여기 까만 거는 이제 숯가루이고요. 그 다음에 뭐 녹조류, 또 뭐 여러 가지 해조류들, 또 커피가루,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보니까
실제로 저거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만드는 거는 큰 괴리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현실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처리를 안 하고 쓰게 되면 이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건조됐을 때 그때 부피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료 실험을 했고, 그 일종의 그 3D 프린팅 잉크죠. 잉크를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료는 저희가 개발한 재료인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뭐 계란 껍질도 있고 클로렐라도 있고, 그렇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재순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래서 부피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추측에 굉장히 강한 그런 재료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린팅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큰 스케일로 또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연장을 해서 요거는 이제 한지를 그러면 프린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지를 저희 황토랑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패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가운데 이제 그 식생을 할 수 있는 재료까지 같이 듀얼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랍니다. 하면은 잘 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건 이제 모형인데 천장 재료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동안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거가 그 형상기억 소재인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런 움직이는 것들이 아무 외력이 없는 거예요. 모터도 없고 전선도 없고, 근데 프린팅한 거예요. 3D 프린팅. 그래서 그걸 4D 프린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4D 프린팅 연구를 꽤 했었습니다. 5, 6년 전에. 그래서 마치 진짜 자연이 살아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재료를 찾기 시작했고,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머, 그 다음에 이 쉐임 메모리 머터리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초창기에 했던 건데, 그 쉐임 메모리 머터리얼을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움직이는 구동기로 모터 대신에 쓰고, 그거를 3D 프린팅된 어떤 차양 패널 모듈에 달아서 스스로 이렇게 열렸다 접혔다 펼쳐졌다 온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현실화되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거는 좀 진짜 시제품 개념으로 좀 만든 거였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나 뭐 이런 그 온도에 따라서 혹 비가 온다거나 온도에 따라서 이제 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터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듀얼 액추에이션, 그래서 모터를 달아서 핸드폰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셀프 몰핑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선인장의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그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형상기억 소재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상기억 폴리머, 그 다음에 형상기억 합금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두 개가 같이 합쳐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구조적인 성질이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또 각각이 갖고 있는 단점이, 이게 한번 형태가 바뀌면은 다시 외력을 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들을 두 개를 컴포지션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게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성취였는데, 그거를 또 이제 건축으로 활용을 해서 선인장처럼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외피가 이제 그런 모듈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네틱 파사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네틱 파사드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근데 의외로 키네틱 파사드를 실제로 만든 사람은 없더라고요, 거의. 왜냐면은 제가 만들어 보니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모터와 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한 기어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그 기계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전선이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모터도 최소한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프레임에 모든 걸 다 압축을 해서 아주 잘 돌아가는 파사드를 만들었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어떤 리서치의 새로움을 주장하기에는 또 충분하진 않거든요. 뭐 프랙티스로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AI를 넣어서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그 채광 상태를 감지를 하고 실내외를 예측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이제 그런 파사드를 만들어서 설치도 하고 시험 운영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있어요. 저희 건축위에서는 좀 생소한 분야인데, 기계에서도 과거부터 이제 생체 보방 기계, 여러분 뉴스에서 이렇게 뭐 지네처럼 기어가는 뭐 로봇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연성 재료를 활용해서 기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최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건축에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서 이 말씀드린 이 키네틱 파사드,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은 그 비정형 외피에는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다 하드한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구동기를 모터와 전선을 빼고 소프트 로봇과 그 다음에 형상기억 소재 되게 부드러운 재료만 넣으면은 컴플라이언트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형태의 외피든지 간에 쉽게 적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스판시브 파사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걸 검증하는, 모컵을 통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좀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봇으로, 그러니까 건축가가 로봇이 건축가를 흉내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 기계가 사실은 자연 혹은 생체를 흉내내는 거니까 생체 모사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AI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로봇을 훈련을 자기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좀 넣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리콘 같은 연성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셀플링 머터리얼을 새로운 고분자를 만들어서 저 손을 만들자,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을 굉장히 열심히 스터디를 했고요. 손 동작을.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저희가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이걸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 고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거는, 보통 저런 공합식 기계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문제가 공기를 주입했을 때 이렇게 쥐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공기가 찢어지고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공기가 없을 때 잡고 공기가 있을 때 펼쳐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건축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건축 도구를 쥔다고 했을 때 사실은 건축 작업은 그걸 오랫동안 쥐고 작업을 하는 게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기를 계속 넣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리버스 메커니즘인데, 그 리버스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작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 그런 걸 테스트했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치유 고분자, 그것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패브리케이션 작업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적 성능들을 검토하고 사용하는데 가능하다라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어떤 패브리케이션 작업에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페인트도 칠할 수 있고요, 이걸로 사람 손처럼. 그 다음에 미장도 할 수 있습니다. 미장도 사람 손처럼. 이게 좋은 게, 이런 손을 쓰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디 부딪힌다거나 그랬을 때도 충격에도 큰 문제가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 자체가 대부분 설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왜 설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건축가가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 때 그 만드는 도구까지도 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학생들 작업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 한 3, 4년 전에 하나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랑 작업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물에 대해서 학생들의 좀 생각을 보고 싶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앞에 페이지가 하나 없어진 것 같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파빌리온인데 파빌리온의 지붕에 움직이는 볼을 넣어가지고 그 볼의 중량에 따라서 이제 지붕의 그 형태가 바뀌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고, 실제로 저거를 풀 스케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저 볼이 어떻게 움직이고 컨트롤되고 하는 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계 장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계 장치를 전체적으로 다 쓰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렇게 좀 어떤 프로토타입 일부분 실제 그 움직일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뭐 넣어주면 충분히 뭐 증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로 집 짓는 거 있잖아요, 거미줄처럼. 그래서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제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실을 이렇게 풀면서 그게 내려오면서 그 짜여지는, 그래서 일종의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어떤 그 구조적인 형태를 만드는 그런 거를 디바이스를 제작을 해서, 물론 100%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그 의도 자체가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조금 여기서 말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좀 Q&A로 넘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